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2017년 9월 30일) 일요일 낮 12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자택에 중학생 김양이 방문했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았던 친구 이양을 만나기 위해 이양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집에는 친구 이양과 이양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온 친구에게 마실 걸 내주라고 했고, 딸 이양은 김양에게 드링크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링크를 마신 김양은 어쩐지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양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친구의 아빠는 그런 김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1일 김양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차 트렁크에 실려 강원도 영월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딸의 희귀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산 외제차였습니다. 친구들이 꺼려했던 이양의 집에 좋은 마음을 내어 방문했던 김양은 그렇게 끔찍한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을 오늘 좀 다루기로 했고, 정보들이 대부분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다 많이 논의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정리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혹시나 안 다뤄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00입니다. 100. 100이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한 30, 40 정도고, 그 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플러스 30 정도고, 나머지 20 정도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피해자 아이의 그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그래도 전달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사연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연이 오긴 하는데, 일단은 사연을 좀 두 가지로 펼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똥공기 사연으로 보냈더니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간 미나우젠 증후군 사연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나우젠 사연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 많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이 미나우젠 증후군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니하우젠이라고 해서 이제 네. 독일의 어떤 여성 이름이 맞을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아이가 아파갖고, 네. 그걸 병구안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아이가 아픈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여배우인데 몸이 좀 있으신. 미저리요? 왜 미저리? 네네. 그 캐시 베이츠. 네. 네. 그분처럼 자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어떤 사람인 척,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베푸는 사람인 척 하는 증후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자기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분노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미저리에서 그 작가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깁스를 해서 간호를 극진히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날 것 같으면 또 부러뜨리죠. 네. 그런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가 대충 알려드렸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아픈 척 한다. 저 사람 되게 왜 이렇게 안 아픈데 아픈 척 하지? 아니면은 친인척 중에 아니면 내가 그런 관련된 이 미니하우젠 혹은 미나우젠 관련된 증상이 있다. 이러신 분들 좀 사연을 crime@팟빵.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마 리플리 증후군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때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 에피소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ime@podbbang.com입니다. 네,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좀 요청이 하나 있어서 교수님께 요청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장도연 씨하고 좀 다른 방송을 녹음을 하다가 장도연 씨가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크라임을 애청하신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뭐 러시아 식인살인과 관련된 편을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그때 만나셨을 때 방송 같이 하시면서 장도연 씨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불안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앞에가 있죠. 네. 워낙 그 장도연 씨가 착해갖고 네네. 그게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말만 하면은 좀 미친놈이 뭔 소리를 그 젊은 여성한테 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이 워낙 그 착하셔갖고 이런 거죠. 주변에 있는 어떤 걸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그겁니다. 그 연예인들 특히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 주변에서는 그 하이에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돈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아마 그 계속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맺고 끊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심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의미가 없거든요. 장도연 씨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남자를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제가 충언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장도연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나쁜 여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여튼 뭐 걱정 높아심에 아니 불안 증세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다시 오늘의 사건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실명하고 얼굴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이형학 씨,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형학 씨가 벌인 살인 사건이고 이후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들이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2017년 9월 30일) 일요일 밤 11시 20분 경찰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14살 김양의 부모님이 딸이 실종되었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동창 이양을 만나 멀티마에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양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후 2시 30분에 헤어졌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이양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10월 1일 경찰은 김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망우 사거리임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망우 사거리에서 80m 거리에 사는 마지막 목격자 이양의 집은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집은 실종과 상관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안을 들여다봤으나 살인을 추정할 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1분 40초 거리에 있던 김양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때 경찰은 김양이 마지막에 누굴 만났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이틀이 지나서야 이양의 집을 방문했으나 이미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입니다. 수색에 중점을 둬야 할 사람들은 7살 이하의 아이들,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들이고요. 판단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 만나느냐, 그게 실종 수사의 1번이죠. 이틀이 더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통해 실종 당일 김양이 이양과 함께 건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뒤늦게 진입한 이양의 집에서는 자위기구, 비닐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양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CCTV에는 검은 여행용 캐리어를 차량에 싣는 이양의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이미 다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짓는 느낌으로 보겠지만 지금 이 앞부분의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어떤 상황이 처음에 펼쳐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그 유가족하고 중남경찰서 수사팀이 그 지금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지금 녹음되는 요 시점에서는 실제로 중남서 경찰팀에서는 못 들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발뺌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피해자의 부모님은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런 것도 했고 신고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분노한다. 이런 두 가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팩트는 몇 가지 팩트는 그럽니다. 첫 번째는 실종 신고를 한 시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밤 11시 20분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구대로 쫓아가서. 네. 그래서 쫓아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저런 아이가 2시 30분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연락도 없고 했다라는 것만 팩트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꺼져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시 20분부터 10월 1일 오전까지는 경찰이 뭘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의 피해자 어머니가 분노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근데 여기서의 좀 헷갈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는 바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네. 하루 정도 그냥 나가서 그냥 PC방 가서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경찰 지구대나 이런 데서 대응했을 수 있다. 그건 거의 부모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셨고, 똑같이. 네. 제가 봐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이 또래의 여러 가지 가출 신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진 않았어도 하루 정도 기다려 보세요라고 네. 말은 하지 않았어도 심정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말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 24시간 실종 신고는 24시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매뉴얼 자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그냥 실종인지 아니면은 강력 사건과 관련된 실종인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지나서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유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강력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든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찰의 그 판단 미스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욕은 이 개인이 먹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급히 그리고 충분하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이 강제로 꺼졌다? 아니면 강제로든 어쨌든 어떻게 꺼졌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지표 행동을 통해서 이것은 강력 사건에 관련된 실종이다라고 딱 판단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인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 이거 제도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희생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이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10월 5일 추석 다음 날 서울 도봉동의 한 빌라. 경찰은 이곳에서 이양과 이양의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이 빌라를 10월 3일 월세 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씨는 사흘 만에 회복해 조사를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가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거대 백악종을 알았던 이영학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송 등을 통해 같은 희소병을 유전받은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천사 아빠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 씨가 조만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시신 유기 장소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체포 다음 날인 6일 김양의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훼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부검 관련 구두 소견에 따르면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끈에 의한 교사,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초기 수사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영학의 집을 찾아낸 것, CCTV로 캐리어를 옮기는 장면을 찾은 것, 사다리차로 내부를 본 것 모두 경찰이 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접 들어가 애를 잃어버렸다며 CCTV를 보는 허락을 부모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딸 친구를 불러서 너 혹시 이양집 아니? 라고 물어봤고 안다고 하자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과 함께 집 앞을 찾아갔어요. 어머니입니다. 애 아빠 친구가 사다리차를 해요. 사다리차를 우리가 사설로 불렀어요. 사다리차로 살펴봤을 때 딸의 흔적이 없자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형사님, 전 이 집에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수사가 이렇게 늦기 시작해버리면 형사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부모가 찾지. 다 죽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뭐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경찰이 그래 놓고서는 원래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체포 그리고 이 부모님의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찾았다, 초기 수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체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에 빌라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모텔 뭐 이런 식으로 전전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아예 계약을 해놨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 아니 월세를 계약해 놓은 건데 네. 이게 소위 이게 뭐라면 깔세라고 하나요? 그냥 한 달만 쓰는 짧게 쓰는 거죠. 보증금 없이. 네. 뭐 깔세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그 날수만큼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도망자들의 행적이죠. 네. 예. 그 보통 모텔을 빌려 사는 거랑 그래도 조금 뭔가 다른 그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텔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소로 됐기 때문에 다 경찰이 금방 찾아요. 그런데 네. 그냥 보통 빌라의 깔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명의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깔세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일반인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모르죠. 이용하기는 알죠. 그러니까 네. 이용하기가 워낙 정가가 많고 이런 범죄 쪽에는 소위 도 같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당시에 수면제를 복용을 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쇼냐 진짜 죽으려고 한 것이냐 말이 많더라고요. 쇼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면제를 과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을 만큼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희 거대 백악정으로 수술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딸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면제를 처방을 직접 받았어요. 네. 의사한테. 그러니까 수면제가 얼마나 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정량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안 죽을 만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명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왜 쇼를 했냐? 이게 흐름이 쇼를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쇼를 한 이제 목적이. 그 네. 아내의 자살과 연결되는 네. 이전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동영상과도 연결이 되는 그렇죠.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내의 자살을 개판으로 해준 처리한 검찰과 경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죽였지만 그건 우발적인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악우가 맞아지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란 맥락 그렇죠. 하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다.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신문 네.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4일 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9월 30일 날 실종이 됐고 9월 1일, 2일, 3일, 그다음에 4일까지 가서 꽤 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본격 그렇죠. 수사에 네. 들어가기 전까지. 저도 사실 그 며칠 전에 뭐 종편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길래 사실 솔직히 그러면 안 됐지만은 일단은 경찰의 발표를 믿었죠.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완전히 그 경찰이 수사 발표한 그 사람이 완전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거죠. 네. 실제로 부모님이 흔히 말하는 CCTV도 자기들이 쫓아가서 사정해서 했고 사다리차도 했고. 실제로는 아니 발표는 거꾸로 한 거잖아요. 경찰은 자신들이 자기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나쁜 놈들이지. 이건 나쁜 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은 경찰이 그동안 4일
10월 4일이 되기 전까지 뭐 했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 그 다음에 변명으로 이런 일들이 사이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부모님들이 한 일인데 그래도 뭔가 그 사이에 수사를 했던, 찾으려고 애썼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네. 어쨌든 그래갖고 뭐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것을 수사 발표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뭐 개인적으로 경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저도 사과를 많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심각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이게 사실 날짜가 그렇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추석입니다. 네. 게다가 황금 연휴라고 불렀죠. 네, 다들 많이 이때 좀 길게 쉬기를 바라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 전에 벌어진 일이었고요. 연관성을 생각하기 싫은데. 근데 어쨌든 네. 연휴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뭔가 좀 이때 잘 안 돌아갔을 것이다. 뭐 경찰도 공무원이고 어쨌든 휴일에 뭐 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지구대 경찰 같은 경우는 뭐 네. 3교대 4교대 들어가니까 네. 뭐 제도적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보는데 뭐 사실 그런 비난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죠. 예. 네, 알겠습니다. 피해자 김양은 9월 30일 낮 12시 20분 친구 이양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기껍지는 않았으나 마음에 착했던 김양은 친구들이 거부한 이양의 초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빌라로 올라서자 집에는 이영학이 있었습니다. 이양은 아버지의 말대로 김양에게 드링크를 하나 건넸는데 이를 마신 김양은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로 오후 3시 40분 혼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영학 씨가 후에 영월에서 오는 길에 차에서 찍은 셀카 영상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들이 햄버거를 시켜 먹으면서 실수로 내약을 먹었어. 제가 못 죽었어요. 그리고 자료 챙겨본 뒤에 들어와서 롯데리아 햄버거 시켜달라고 햄버거 시켜놨는데 이 새끼들이 내 거를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해자가 돼버려가지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끼려고 진짜로 살인자였죠. 후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이영학은 딸이 외출한 사이 김양이 깰까봐 김양의 입에 수면제 3알을 희석한 물을 넣었다고 합니다. 오후 7시 48분 외출한 딸을 데리러 집을 나가 30분 뒤에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양은 다음 날인 10월 1일에도 오전 11시 53분 집을 나선 뒤 오후 1시 44분 귀가했는데 경찰은 이때 이영학이 김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입니다. 친구 김양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 해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하고 나가서 다른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김양이 죽어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후 9시 이씨 부녀는 김양을 검은 캐리어에 싣고 영월군의 야산을 향했습니다. 김양을 유기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영학은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셀카 영상을 남겼습니다. 자살에 대한 암시와 자기 고백 같았던 영상은 이내 자기 합리화의 변명 등의 내용으로 바뀝니다. 동영상에서 이영학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최근 자살 충동을 느껴 영양제에다 자살하기 위한 약을 섞어 놓았는데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그걸 집어먹고서 사망을 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시신의 목에서 교살흔이 나오면서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영학은 살해 사실을 시인한 후에 딸에게는 미안하다라고 했지만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윤성 교수입니다. 연쇄살인범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한 이후에 자신의 가족을 걱정하지 그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실종 당일부터 살해 이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제 낮에 초대를 했는데
이 부분이 가장 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드링크를 건넸는데 예. 수면제가 들어있었는데 딸이 이걸 알고 건넸고 그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오후에 집을 나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뭐 이렇게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이제 딸의 심리 상태상 그리고 그 전반적인 정황상 딸도 전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죽이기까지 했을 거인가? 그걸 알았을까? 아니면은 단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알았을까? 네. 라고 하는 것이 좀 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 이영학을 초기부터 뭐 심리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안 하니까 안 하고 동기만 찾다 보니까 딸의 어떤 관여 정도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영학이 어떤 심리 상태일지 모르는데 어떻게 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프로파일러 투입이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이영학은 기본적으로 동기가 나와야지 딸이 나오고 딸이 나와야지 딸의 영장이 실제로 사체 유기만인지 네. 아니면 살인의 공범인지를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여 부분은 네. 그 부분이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의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범인들이 맨 처음에 이제 체포된 이후에 직후의 심리 상태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이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간, 네. 그런 물리적 시간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파악하기 어렵다. 이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초기에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동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깨서 하는 것과 그 반대로 형사들이 그냥 어떻게 죽였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 영악한 인간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어내요. 지금 그래서 이영학이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내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국면을 확 전환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후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딸이 딸을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예 뭐 내보낸 이후에 어떤 목적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내보낸 이후에도 수면제를 추가적으로 더 입에다가 흘려 넣었다. 누워있는 애한테. 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딸이 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됐냐. 그게 살인이든 아니면 뭐든. 그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학과 딸 사이의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리적 종속이라고 초기부터 썼던 거는 사실 심리적 종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부녀 사이는 거제 백악종이라는 유전병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영학은 꽤 오래전부터 일종의 셀럽으로서 방송 노출을 통해서 그걸로 돈을 벌었는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증상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심리적 노출증을 보였고 그 행동을 딸은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면 예를 이런 거죠. 너 방송 카메라 오니까 너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다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년 동안. 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행동도 초등학교 친구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네.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을 수 있는 거죠. 그걸 파악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초기에. 네. 이제 사인에 관해서 이제 이영학 씨가 나중에 그 차에서 녹화한 영상을 보면은 이 바보 같은 애들이 그걸 먹었어. 막 약간 우는 신용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왜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막 창밖도 보면서 그죠. 근데 목소리는 우는 연기를 하는데 되게 건성이고 중간중간에 딸한테 시켜요. 이 말 해야지. 왜 이 말 안 했니? 계속 그거 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중한테 노출하려고 찍는 거는 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딸아이에는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영정사진을 어떻게 껴놨는지 아세요? 사진이 네. 카메라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영정을 이 딸아이는 자기 엄마니까 자기 앞으로 끌어안아야죠. 지금 엄마가 감정적으로 내가 그럼 엄마를 엄마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네. 이건 거꾸로 카메라 앞에 자기 엄마의 걸 보면서 해요. 그리고 울라 그럴 때면 울고 평소 때는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이영학이 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초반부터 이제 딸 친구의 죽음의 이유가 밝혀지기 전에 당시에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그건 아마 뭐 성적인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뭐 이렇게 그렇게 밝혀졌는데 지금 이게 김양의 몸에는 국가수 분석 결과 어떤 성적인 뭐 가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은 이제 목을 졸려서 죽은 것이고요. 살해된 시각은 일단 하루가 일단 지나서 다음날 낮쯤에 일단 죽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12시간 얘기를 했고 네. 최종적으로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어떤 식의 그 사이 일이 있었는지를 좀 파악을 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30 정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네. 그냥 말씀드리는 개략적인 것은 네. 디테일한 건 절대 말씀드리지 못하고 네. 이것은 지금 얘들이 이 수사팀들이 못 찾고 있는 이 피해자의 옷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이영학의 성적인 능력이 뭐 사실 뭐 성불구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선천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런 종류의 성적 가학 범죄자들이 자신의 어떤 뭐 성기에 특정한 행위를 하는 그런 그 범죄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서 성적인 어떤 기능을 좀 퇴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흔히 말하는 삽입강간의 것이 나타나지 않은 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의 옷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는 버렸다고 하고, 그리고 이 범죄의 수단, 뭐 넥타이와 무슨 뭐가 옷 일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옷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24시간 안쪽으로 어떤 특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플러스 그 차의 마네킹.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 마네킹을 뭐라고 했냐면은 위장용으로. 네. 그 CCTV에 시신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위장용으로 했다는 변명. 이것이 다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들이 초기에 투입됐다면 이 연동된 거를 연결해서 이영학이 어떤 범죄자인지를 금방 판단해냈을 텐데 네. 이게 너무 늦게 투입이 되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면담했던 프로파일러들은 그냥 간단하게 PCR 검사 정도만 하다가 그리고 자기 얘기 좀 듣고 말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피해자 네네네. 있어갖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통의 어떤 이런 그 성폭행 사건, 물론 이게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당황을 해서 깨어나서 당황을 해서 죽였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동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애초에 이게 그냥 성폭행을 하려고 이걸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인의 계획성이 있는 거고, 네. 또 이 범죄자의 살인의 동기를 알게 되면은 네. 절대 이거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에 있는 행동분석관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있는데 깨어나서 당황해서 죽였다는 말은 거짓이다. 뭐 이렇게.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부분은 형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형량이 뭐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네. 변호사들 얘기로는. 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죠. 이영학이는 나 성추행만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작스럽게 뭐 달려들어갖고 반행하고 그래갖고 내가 죽였다라고 하면은 이건 진짜 우발적 살인이라고 재판에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진짜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하면 이거는 형량 자체가 사형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영학이 같은 영악한 그 범죄자들은 우발적이라고 증거가 나와도 그렇게 우길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영학이 이거를 맨 처음에 계속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니까 시인을 했고, 시인을 한 이후에는 이제 딸에게 미안하다. 그 이후에 뭐 김양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는 없고, 이 좀 뭔가 균형이 안 맞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양에게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뭐 천천히 사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주체와 대상이 없습니다. 앞에 잠깐 피해자 이름도 안 부릅니다. 그렇죠? 이름도 알고 있을.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매우 무슨 단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을 묘사하는 정도 그런 정도까지 합니다. 그것도 무슨 매우 천천히 사죄하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피해자에 대한 그 미안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가 자살한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붓아버지한테 성폭행 당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과 경찰이 개판으로 수사했다. 그것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강변을 합니다. 맞죠? 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행동에 촉발된 트리거가 근데 나 탓이 아니라 검찰 탓이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에 저희가 뭐 분석한 그 분처럼 자신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이제 나가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부분이 좀 비슷해 보이네요. 어떤 분랑 또 비슷하죠. 네. 네. 어떤 분들이랑 네네네. 비슷하죠. 네네. 네. 전체적으로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반사회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네. 그 중에 일부가 사이코패스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사건에 대해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의 딸은 친구의 죽음을 알게 된 뒤에도 다른 친구에게 내일 시간 되면 놀이공원에 가자, 심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피해자 김양의 실종을 걱정하는 연락을 하자 살아는 있겠지 크크크크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또한 엄마가 죽었으니 엄마 역할을 할 사람으로 김양을 데려오라는 아버지의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본인이 직접 김양에게 수면제 2알을 감기약으로 속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은 경찰 진술에서 왜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영학의 딸을 면담한 서울지방경찰청 과수대 한상하 경장입니다. 이 양은 제대로 된 가치 판단을 하기 훨씬 전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통로가 오직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아버지가 모금 활동으로 생계를 책임진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하는 걸 못 견뎌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덕적 비난이 가해지면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할 만큼 강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은 평소 학교 친구들에게 아빠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며 자신의 삶을 비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학부모 A씨입니다. 아빠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대요.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아빠 말을 거역하면 야단맞고 자기 삶이 너무 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도 이 양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B씨입니다. 집에 여러 명이 있었대요. 가서 보면 술집 다니는 여자들인 것처럼 딸도 있었다는 것 같은데 음식 시킬 때 어머니 최씨가 이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주민입니다. 차에서 마누라가 먼저 내려서 가잖아요? 다시 불러요. 뭐뭐뭐뭐뭐 하면서 욕을 하면서. 김은주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입니다.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걸 보고 자란 아동들은 정서적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 학대 관계에서 협박을 당해서 못 빠져나온다고 체념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딸의 심리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인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굉장히 태연 자학한 문자 보내고 김양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은 있겠지 크크크크라고 했던 부분. 이게 뭐 딸도 좀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고 구조를 그대로 카피하기 때문에 네.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서는. 네. 셀럽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사는 것을 딸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도 학교에 다닐 때 배우는 도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에 대한 괴리, 그에 대한 일종의 양심적 갈등은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은 어떤 행동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사고 구조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한 이것은 절대 일탈 행동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딸아이는 이 상황에서도 범행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 뭐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뭐 유전병에 관련된 뭐 그런 공통점, 교수님 말씀처럼 아버지가 그런 셀럽으로서 그런 걸 드러내서 돈을 버는 것을 봐왔던 그런 환경, 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또 지적이 되네요. 그렇죠. 유전병이라고 하는 고난을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몇 사람 없는 고난을.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제 일치되는, 동일시화되는 네. 메커니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틀리다 하더라도 네.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네. 이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틀렸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만약에 그것을 내가 같이 부정하면은 자기 자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필요한 존재, 아버지는 있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카피해서 어느샌가 익숙해진 사고 패턴까지 지니게 된 딸의 모습,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좀 이상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 관한 건데요. 집에 여러 명이 있었다. 술집 다니는 여자들인 것 같은데 여러 명이 있었다.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어머니를 아버지가 욕설을 막 하면서 부리고 학대하고 이런 것 같았다라는 주변 이웃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이영학이라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그냥 범죄형 인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벌고 또 뭐 성매매를 시키고 거기 돈을 벌고 마사지 업소 불법 뭐 이렇게 되면서 하니까 그 안에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어떤 뭐 조건 만남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집엔 그렇게 계속 있었던 거고 그거를 딸아이가 보고 자란 거예요. 네. 그리고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인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고 상태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서에 뭐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 유서에 나오는 거고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 명.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존재들은 자기가 소유한 어떤 수단이 자기를 넘어서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의 유전적 근친도하고 연관이 됩니다. 제가 늘 강호순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강호순은 자기 아들한테 그 인세 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자기 소위 동거하는 여자, 부인 이런 뭐 이런 존재들은 일부는 보험 사기로서 해치기까지 했어요. 네. 그죠? 정확히는 일치하죠. 네, 비슷한 예. 패턴을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의 학대가 이양에게 끼쳤던 영향. 그러니까 뭐 이 집에서는 그냥 엄마도 저러니까 그냥 이게 맞나 보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란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죠. 너한테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와 일치된 어떤 존재이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욕하고 그냥 그 천대하고 뭐 이런 형태를 했던 것은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당연히 네. 똑같이 동일시화됩니다. 똑같이. 오히려 아버지 입장에서 어머니를 같이 그렇죠. 그럼 예, 예, 그렇게 약간 되는 거죠. 예. 하대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그렇죠. 확률이 그렇게 되는 높다. 거죠. 예. 굉장히 불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학은 어린 시절부터 뭔가 달랐다고 했습니다. 이영학의 중학교 교사 김씨입니다. 이영학이 중2 때 몸에 피를 묻히고 와서 다른 여중생을 성폭행했다고 자랑한 일이 있었어요. 이 일로 이영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졸업은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아 오빠라는 프로필로 트위터를 개설했고 천사 아빠의 이미지와의 다른 인격의 모습을 인터넷상에서 보여줬습니다. 한 여성에게는 아가 딱 내 스타일이다. 뭐뭐 맛 보고 싶네. 연락해라. 라는 트윗을 보냈습니다. 음식 배달원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켰어요. 기본은 5, 6인분? 집안에 젊은 여자들이 상주했어요. 젊은 여자들이 드나들어서 뭐 유흥업소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피해자의 시신에 성폭행이나 성적 가학행위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이 성기능 장애가 있다고 최근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함께할 동생 구함, 나이 14살부터 20살 아래까지, 개인 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착한, 하는 일,
기본 타투, 공부하고 꿈을 찾아라, 어디 가서 뭐뭐뭐나 하지 말고 성공해라,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기본급 3에서 6개월, 기본 60에서 80, 이후 작업 시 수당 지급. 이 씨는 성매매 알선 의혹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인터넷에서 1인 성인 마사지 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 인터넷상에서 그의 다른 모습, 한쪽 면에서는 이제 천사 아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을 자꾸 포장을 하고 기부금을 받으려고 그쪽으로 자꾸 하는 모습, 이면에는 양아 오빠라는 그런 프로필로 이런 모습을 좀 보내줬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른 한 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 보시는 게 보면 일종의 보도방을 운영했던 네. 성매매. 그러니까 이 또래의 가출 청소년들이 뭘 가장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네. 이 영화는 잠자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족시켜주면서 자기는 다른 걸 원하는 이런 방식을 너무 잘하는 이 영화의 습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가장 가증스러웠던 부분이 슬쩍 중간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공부하고 꿈을 찾아라. 어디 가서 뭐뭐뭐 하지 말고 성공해라. 이런 걸 슬쩍 끼워 넣고 다른 트윗 내용을 봐도 동생들 힘내라. 뭐 이런 식의 문구를 중간중간 넣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얘가 셀럽이잖아요. 네. 방송에서 어떤 말이 먹힌지를 아니면 사람들한테 뭐가 먹힌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이게 일종의 그 나쁘게 학습된 거죠.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5, 6인분 젊은 여자, 유흥업소. 이거 뭐 전체적으로 앞에서 나왔던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0대들을 아무래도, 근데 이 나이대도 역시나 이제 왜 10대냐? 이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이런 아이들이 10대의 가출 소녀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다루기가 쉽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한 부분은 이게 앞에서 저희가 김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이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성적 취향의 문제랑 좀 결부돼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인 가학성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청소년 성애 쪽으로 일종의 이걸 퇴화됐다고 해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범죄적인 형으로 살아오다 보면서 가장 통제하기 쉽고 자기가 성적 욕구를 제일 많이 해소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것이 하필 또 우리나라는 가출한 청소년이 너무 많아요. 여자 청소년들이. 네.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어떤 환경과 연결이 되니까 주로 공격 대상을 요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두 개가 동시에 작용을 그렇죠. 해서.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근데 이게 양아 오빠라는 이 프로필에서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자기 뒷조사를 누군가 하면은 금방 이게 내가 이 사람이고 천사 아빠고 이게 금방 들통날 일일 텐데 이걸 왜 버젓이 이렇게 했을까요? 드러내죠. 반대. 처음에 SBS라는 데에서 소개가 되고 나서도 네. 그리고 한 두 번 해도 이 우리 방송이나 언론계의 폐해가 네. 절대 뒷조사를 하지 않아요. 네. 한 번 하면 거기를 믿고, 왜냐면 그 정도의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얘는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킬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도 그냥 멀쩡히 다 계속 연락이 오고 미담 소개 코너에선 와서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래서 뒤에 제가 더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영화계 이거는 지금 우리 언론 환경이라든가 방송에 있는 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영화계를 이렇게 간을 키워준 거는 반드시 이 언론 환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아내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익힙니다. 왜냐면은 이제 9월 5일 날 아내 고소장이 접수한 이후부터 뭔가 이게 폭풍처럼 9월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시작에는 이제 이영학의 어떤 식의 가정 내에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들을 프로파일링하는 그게 어떤 사람인지 프로파일링하는 핵심 키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요. 최근에 좀 크라임에 관련된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제가 확인은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저희 방송을 언론에
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언론은 아니다 어떤 사실을 취재를 하고 그거 사실을 알리고 이런 방송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영향력의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얼추 비슷하게 조금 영향력이 조금씩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코멘트할 입장을 조금 정리 중에 있다라는 부분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할 시간이 있으면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많이 좀 사랑해 주셔서 뭐 저도 그리고 교수님도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그 제작 요건은 뭐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만큼 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뭐 제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있다. 이 정도만 또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2017년 9월 30일) 일요일 낮 12시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자택에 중학생 김양이 방문했습니다. 연락이 한동안 닿지 않았던 친구 이양을 만나기 위해 이양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집에는 친구 이양과 이양의 아버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온 친구에게 마실 걸 내주라고 했고 딸 이양은 김양에게 드링크 하나를 건넸습니다. 드링크를 마신 김양은 어쩐지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양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친구의 아빠는 그런 김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1일 김양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차 트렁크에 실려 강원도 영월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는 딸의 희귀병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준 성금으로 산 외제차였습니다. 친구들이 꺼려했던 이양의 집에 좋은 마음을 내어 방문했던 김양은 그렇게 끔찍한 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이 사건을 오늘 좀 다루기로 했고 정보들이 뭐 대부분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이미 다 많이 논의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정리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혹시나 안 다뤄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100입니다. 100. 100이 있다고 보면은 실제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한 30, 40 정도고 그중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플러스 30 정도고 나머지 20 정도는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건 피해자 아이의 그 인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작 전에 그래도 뭐 전달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저희 사연 모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사연이 뭐 오긴 하는데 일단은 사연을 좀 두 가지로 펼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똥공기 사연으로 보냈더니 어떤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약간 미나우젠 증후군 사연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나우젠 사연을 좀 받아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요즘에 많이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께서 이 미나우젠 증후군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미니하우젠이라고 해서 이제 네. 독일의 어떤 여성 이름이 맞을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아이가 아파갖고 네. 그걸 병구안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아이가 아픈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거죠. 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여배우인데 몸이 좀 있으신 미저리요? 왜 미저리? 네네. 그 캐시 베이츠. 네. 네. 그분처럼 자기가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너그러운 어떤 사람인 척 가족이나 아니면 어떤 마음을 베푸는 사람인 척 하는
증후군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자기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은 분노를 통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미저리에서 그 작가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작가를 잡아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깁스를 해서 간호를 극진히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또 날 것 같으면 또 부러뜨리죠. 네. 그런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좀 저희가 같으니까 도망가는 도망자들의 행적이죠. 네. 네, 네. 그 보통 모텔을 빌려 사는 거랑 그래도 조금 뭔가 다른 그 방식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모텔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소로 됐기 때문에 다 저 경찰이 금방 찾아요. 그런데 네. 그냥 보통 빌라의 깔세 같은 경우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명의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깔세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일반인은 잘 모를 것 같아서요. 모르죠. 이용하기는 알죠. 그러니까 네. 이용하기가 워낙 정가가 많고 이런 범죄 쪽에는 소위 도 같은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포 당시에 수면제를 복용을 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쇼냐, 진짜 죽으려고 한 것이냐, 말이 많더라고요. 쇼죠. 왜냐하면 만약에 수면제를 과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죽을 만큼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희 거대 백악종으로 수술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딸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수면제를 처방을 직접 받았어요. 네. 의사한테. 그러니까 수면제가 얼마나 하고 그걸 모르겠어요? 정량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안 죽을 만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명확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왜 쇼를 했냐? 이게 흐름이 쇼를 했다라고 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쇼를 한 이제 목적이. 그 네. 아내의 자살과 연결되는 네. 이전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동영상과도 연관이 되는 그렇죠.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네. 나는 아내의 자살을 개판으로 해준 처리한 검찰과 경찰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죽였지만 그건 우발적인 거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하려고 했다라는 악우가 맞아지는 거죠. 그냥 억울한 사람이란 맥락 그렇죠. 하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했다. 이게 정확하게 나중에 신문 네.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는 10월 4일 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9월 30일 날 실종이 됐고 9월 1일, 2일, 3일, 그다음에 4일까지 가서 꽤 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본격 그렇죠. 수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도 사실 그 며칠 전에 뭐 종편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길래 사실 솔직히 그러면 안 됐지만은 일단은 경찰의 발표를 믿었죠.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 부분은 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잘못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완전히 그 경찰이 수사 발표한 그 사람이 완전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거죠. 네. 실제로 부모님이 흔히 말하는 CCTV도 자기들이 쫓아가서 사정해서 했고 사다리차도 했고 실제로는 아니 발표는 거꾸로 한 거잖아요. 경찰은 자신들이 자기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나쁜 놈들이지. 이건 나쁜 놈들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 느낌은 경찰이 그동안 10월 4일이 되기 전까지 뭐 했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 그다음에 변명으로 이런 일들이 사이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부모님들이 한 일인데 그래도 뭔가 그 사이에 수사를 했던 찾으려고 애썼던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네. 어쨌든 그래갖고 뭐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것을 수사 발표 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야지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그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뭐 개인적으로 경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굉장히 저도 사과를 많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건 심각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이 강제로 꺼졌다? 아니면 뭐 강제로든 어쨌든 어떻게 꺼졌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이런 몇 가지 집회 행동을 통해서 이것은 강력 사건에 관련된 실종이다라고 딱 판단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은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인을 욕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인
이거 제도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네.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희생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이 책임이 져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10월 5일) 추석 다음 날 서울 도봉동의 한 빌라. 경찰은 이곳에서 이양과 이양의 아버지를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이 빌라를 10월 3일 월세 계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체포 당시 이 씨와 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씨는 사흘 만에 회복해 조사를 받았으나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가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거대 백악종을 알았던 이영학이라는 것이 알려지며 다시 한번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존의 방송 등을 통해 같은 희소병을 유전받은 딸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천사 아빠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이 씨가 조만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것으로 판단하고 서둘러 시신 유기 장소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체포 다음 날인 6일 김양의 시신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고의적인 훼손 흔적은 없었습니다.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 부검 관련 구두 소견에 따르면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끈에 의한 교사, 경부 압박,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사이 초기 수사에 대한 또 다른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영학의 집을 찾아낸 것, CCTV로 캐리어를 옮기는 장면을 찾은 것, 사다리차로 내부를 본 것 모두 경찰이 한 것이 아닌 피해자의 부모님이 직접 나서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접 들어가 애를 잃어버렸다며 CCTV를 보는 허락을 부모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딸 친구를 불러서 너 혹시 이양 집 아니? 라고 물어봤고 안다고 하자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경찰과 함께 집 앞을 찾아갔어요. 어머니입니다. 애 아빠 친구가 사다리차를 해요. 사다리차를 우리가 사설로 불렀어요. 사다리차로 살펴봤을 때 딸의 흔적이 없자 경찰은 현장에서 철수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형사님, 전 이 집에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라고 대답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수사가 이렇게 늦게 시작해버리면 형사들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냥 부모가 찾지. 다 죽은 다음에 시작을 하면 뭐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경찰이 그래 놓고서는 원래 국가가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 죽고 난 다음에? 네, 그 이후에 체포 그리고 이 부모님의 주장에 의해서 본인들이 다 찾았다 초기 수사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먼저 체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동에 빌라를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모텔 뭐 이런 식으로 전전하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아예 계약을 해놨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그다음 아니 월세를 계약해 놓은 건데 네. 이게 소위 이게 뭐라면 깔세라고 하나요? 그냥 한 달만 쓰는 짧게 쓰는 거죠. 보증금 없이. 네. 뭐 깔세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그 날수만큼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노출될 거 뭐 대충 알려드렸고요. 네. 뭐 이렇게 하여튼 아픈 척한다. 저 사람 되게 왜 이렇게 안 아픈데 아픈 척하지? 아니면은 뭐 친인척 중에 아니면 내가 뭐 그런 관련된 이 민하우젠 혹은 미나우젠 관련된 증상이 있다. 이러신 분들 좀 사연을 크라임의 팟빵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모아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마 리플리 증후군 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때 차이점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요. 그 에피소드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rime@podbbang.com입니다. 네,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좀 요청이 하나 있어서 교수님께 요청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장도연 씨하고 좀 다른 방송을 녹음을 하다가, 장도연 씨가 그때 그 이후에 이제 크라임을 애청하신다고 하시면서,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뭐 러시아 식인살인과 관련된 편을 듣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수님께서 그때 만나셨을 때 방송 같이 하시면서, 장도연 씨는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불안해서 왜 그런지 알아야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앞에가 있죠. 네. 워낙 그 장도연 씨가 착해갖고 네네. 그게 빠진 거예요. 지금 이 말만 하면은
좀 미친놈이 뭔 소리를 그 젊은 여성한테 했냐 그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분이 워낙 그 착하셔갖고 이런 거죠. 주변에 있는 어떤 걸 거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그겁니다. 그 연예인들 특히 좀 인기가 있는 연예인 주변에서는 그 하이에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돈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를 아마 그 계속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맺고 끊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거를 제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심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걸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의미가 없거든요. 장도연 씨의 돈만 노리고 접근한 남자를 구분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제가 충언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장도연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네. 저는 나쁜 여자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네네. 하여튼 뭐 걱정 높아심에 아니 불안 증세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요. 다시 오늘의 사건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는 사건입니다. 이제 실명하고 얼굴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요. 이형학 씨,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형학 씨가 벌인 살인 사건이고 이후 추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이 국민들을 경악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2017년 9월 30일) 일요일 밤 11시 20분 경찰 상황실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14살 김양의 부모님이 딸이 실종되었다며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동창 이양을 만나 멀티마에 간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양하고 통화를 했는데 오후 2시 30분에 헤어졌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뒤로 이양 핸드폰이 꺼져 있어요. 10월 1일 경찰은 김양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망우 사거리임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그런데 망우 사거리에서 80m 거리에 사는 마지막 목격자 이양의 집은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 집은 실종과 상관없는 걸로 보였습니다.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안을 들여다봤으나 살인을 추정할 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1분 40초 거리에 있던 김양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때 경찰은 김양이 마지막에 누굴 만났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실종 이틀이 지나서야 이양의 집을 방문했으나 이미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입니다. 수색에 중점을 둬야 할 사람들은 7살 이하의 아이들, 치매 어르신, 지적 장애인들이고요. 판단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굴 만났느냐, 그게 실종 수사의 1번이죠. 이틀이 더 지난 10월 4일 경찰은 정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를 통해 실종 당일 김양이 이양과 함께 건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뒤늦게 진입한 이양의 집에서는 자위기구, 비닐끈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양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CCTV에는 검은 여행용 캐리어를 차량에 싣는 이양의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었습니다. 네, 이미 다 대부분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다시 짓는 느낌으로 보겠지만 지금 이 앞부분의 상황을 좀 저희가 정리해서 어떤 상황이 처음에 펼쳐졌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그 유가족하고 중남경찰서 수사팀이 그 지금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지금 녹음되는 요 시점에서는 실제로 중남서 경찰팀에서는 못 들었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발뺌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피해자의 어머님, 부모님은 아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런 것도 했고, 신고도 했고, 알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분노한다. 이런 두 가지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팩트는 몇 가지 팩트는 그럽니다. 첫 번째는 실종 신고를 한 시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
밤 11시 20분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지구대로 쫓아가서. 네. 그래서 쫓아가서 저런 얘기를 한 거죠. 이런저런 아이가 2시 30분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연락도 없고 했다라는 것만 팩트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꺼져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11시 20분부터 10월 1일 오전까지는 경찰이 뭘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의 피해자 어머니가 분노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실제로 근데 여기서의 좀 헷갈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경찰에서 주장하는 바고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네. 하루 정도 그냥 나가서 그냥 PC방 가서 이렇게 그리고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경찰 지구대나 이런 데서 대응했을 수 있다. 그건 거의 그건 부모님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셨고, 똑같이. 네. 제가 봐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나이 또래의 여러 가지 가출신 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진 않았어도 하루 정도 기다려 보세요라고 네. 말은 하지 않았어도 심정적으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 말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 24시간 실종 신고는 24시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매뉴얼 자체는 그렇게 네.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그냥 실종인지 아니면은 강력 사건과 관련된 실종인지는 거기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24시간 지나서 판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었을 그렇지 수 않습니까?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게 유괴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강력 사건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골든 타임이라고 하든 크리티컬 타임이라고 하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찰의 그 판단 미스는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 욕은 이 개인이 먹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시급히 그리고 충분하게